이게 평균율입니다. 사실 그 추락이고 물리학이란 말이죠. 그런 규칙에 기반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피타고라스. 우리 악기의 우수성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네. 이 문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기 전까지 그래도 꽤 시간이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마음과 정서가 없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에 특별한 흔적을 남긴 소리,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간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선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음악학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진호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학자이기도 하고 또 작곡가로서 활동도 합니다. 작곡가로서는 현대음악을 주로 작곡을 하고요. 진화론, 진화심리학, 현대음악 이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으나 꿈에서 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는 진화학자이면서 과학철학자인데요. 아마 진화학자 중에서는 음반을 낸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엔트로피 사랑이라는 음반을 냈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유튜브 검색 나옵니다. 네, 오늘 음악과 과학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선생을 하다가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한국음악 이론을 공부하겠다고 평생 공부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70에 딱 그만뒀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그런 관계로 초대를 받아서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뵙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고 또 시청자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1권 중 프렐류드 1번 C장조였습니다. 이 곡의 제목 중에 평균율이 현대적 음악의 기초가 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김진우 교수님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쉽게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데 어려운 내용.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김진호가 아니고 도가 되고요. 우리 남 선생님은 도샵이 되고 레가 되고 레샵이 되고 미가 됩니다. 한 옥타브 안에 서로 다른 12개의 음들이 있는데 음들 사이의 간격이 등간격이 되는 것, 그 등간격으로 만드는 조율을 평균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들 사이의 조율을 이렇게 저렇게 배열을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역사상에 등장하셨던 수학자분들, 음악학자분들 이런 분들이었던 거고, 그런 분들의 어떤 학문적인 고려의 결과 등간격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대로 가자
이게 평균율입니다. 저희는 등간격이란 말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어, 왜냐하면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측량하고 측정할 때 우리 아주 흔하게 설문지 쓰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할 때 측정할 때 5점 척도 뭐 7점 척도 이런 거 쓰는데 이게 정말 등간격이라는 진짜 전제가 성립이 돼? 이거 되게 근본적으로 의심해 보라고 한번 생각을 듣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꼭 배우는 그 수학자가 이제 피타고라스. 만물의 근원은 수다, 피타고라스, 뭐 수학 이런 거 얘기했는데 거기 음악 얘기 나와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피타고라스가 음계를 만들었고 화음 시스템도 정립했고 심지어는 그래서 바로크 시대 음악까지는 대부분 그 피타고라스 그 음계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같은 왜 옛날에는 전부 다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잘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서양이랑 달리 오음계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악에도 평균율이 있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국악에는 당연히 평균율이 없고요. 그런데 그 율관을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삼분손익법 그렇게 말해요. 공황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게 황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3분의 1을 빼면 손이라고 그래요. 서양 음악에서 5도 위 음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임종이라고 그래요. 5도 위가 그 음이 나오고 또 임종서 3분의 1을 더하면 그런데 주제역 연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국에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책에도 있어요. 정조 때 그 책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낸 책이 시악 화성이에요. 그럼 중국에 평균율을 썼느냐? 아니요. 왜냐? 그거는 제가 논문에 썼는데 유교의 관점에 가장 중요한 게 전통의 고수예요. 그게 그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전통의 고수.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네. 사실 저는 그냥 음악으로만 듣다가 이런 게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고. 이렇게 음악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한 게 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지금 여기 스태프들 많이 와 계신데 막 숫자로 나누고 빼고 막 이렇게 몸이 좀 배에 꼬이고 막 약간 막 설명. 저는 학부에 기계공학을 했는데 네. 기계공학 중에서 한 분야가 음향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 수학이고 물리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런 규칙이 있고 그런 규칙에 기반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야지 음악이 어떻게 더 정교해지고 발전했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음악이 수학이나 뭐 과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악기를 보면요. 악기는 과학기술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씨구
우리 전통 현악기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현대 과학으로 실제 검증되기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최근에 서울대 그 뉴미디어 통신 공동연구소에서 클라드니 도형 실험을 했어요. 네. 고운 소리가 날 수 있는 원칙, 법칙, 비결이 그 악기에서 내는 현의 소리와 울림통에서 받는 그게 같아질 때 고운 소리가 난다 하는데, 그런데 그 현에 내지 않는 다른 해리스의 소리가 날 때는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우리 악기의 우수성, 우리 가야금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가야금, 검은고 둘 다 몸체가 모양이 같잖아요. 그래서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고 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천지죠. 가야금이 12줄인 것은 1년 12달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검은고의 길이가 3척 6촌 6푼인 것은 1년 366일을 본뜬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음양, 오행 이런 철학이 악기 하나하나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만들 때 뭐 그렇게 해서 만드나 그런 게 궁금해요. 우리 악기에는 다 그게 있어요. 일단 악기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서양 악기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서양이라는 그 문명은 과학기술혁명을 경험한 사회이고 또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 비슷하게 이 사회에서 선택이 된 악기는 살아남고 선택이 되지 않은 악기들은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악기들의 역사가 수백 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악기가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아노 이후에 피아노 비슷한 게 뭐 생물하고 치면 종문화 같은 게 가능할까를 제가 짧게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일단 피아노가 챈발로라는 악기를 대체한 악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이용해서 많은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하는데, 피아니스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조금 결례일 수는 있죠. 당신은 피아노가 언제까지 존속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교수님이 질문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생각을 좀 합니다. 정말 얼마나 오래 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들이. 그러니까 그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요, 사회적인 쓰임새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악기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좀 사용 쓰임새가 좀 덜해지고 있고요. 그 대신 등장하고 있는 악기가 그 모든 악기들, 개별 악기들의 성능, 기능, 음색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신디사이저라는 악기가 있어요. 대중음악 그 연주회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수가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뒤에서 드럼 치고, 그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이 건반이 피아노 소리를 내다가 바이올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아노보다는 피아노 기능을 장착한 컴퓨터의 어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쇼팽 콩쿠르나 차이코스키 콩쿠르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1등한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예술가라고 칭송을 하고 실황 연주를 듣기 위해서 줄을 서고, 저는 미래에도 여전히 누가 쇼팽 콩쿠르에 우승했느냐, 차이코스키에 누가 우승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신테사이저 막 하면서 막 버튼 누르고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엄청 비싼 그런 악기들, 뭐 스트라디바리 뭐 이런 거는 색다르게 다뤄줘야 될 것 같고, 뭐 조율이나 이런 면에 네, 있어서도 네,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으로 만들어진 악기들이 한 600개쯤 되는데요. 그 악기들이 지금 한 300~400년쯤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소리가 최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비밀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에밀레 종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린아이를 집어넣어서 제물로 만들어서 녹여서 그걸 이제 재료로 에밀레 종을 만들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작자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녹여서 니스에 이제 녹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늘 자식을 갖고 뭐라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악기의 실제는 너무나 매혹적이지만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에 우리가 혹하는 것인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어떤 비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모르고 과학자들도 모르지만 바이올린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간단히 드릴 수 있을 것이 이 작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큰 강당에 저 뒤에 있는 뒤에 계시는 분한테까지 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바이올린의 몸통에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현의 최초의 진동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공명체의 역할을 하거든요. 바이올린은 조그만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까지 소리를 보낸다. 왜 그러느냐? 뛰어난 공명체를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그 원리를 알아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설계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니까 뭔가 옵티멀한 최적의 그걸 발견했을까요?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기본적인 그의 지식이 방정식으로 표현될 만한 어떤 수학적인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장인의 어떤 감이었겠죠. 그죠. 제 주변을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수학자들, 과학자들, 뭐 물리학자들, 생물학자들 많이 있는데 특히 물리학이나 수학자들의 약간의 정신적인 특성이 있어요. 일종의 카오스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뭔가 숫자로 환원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규칙을 패턴을 인식할 수 없다든가 했을 때 몸이 불편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위대한 물리학자들 전기를 보면 난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병에 걸리겠다 라는 얘기들이 진짜 있고요. 예를 들어 음악과 미술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미술은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원리를 찾기는 좀 대단히 힘들어요. 뭔가 느껴진다 라고 하는 직관은 우리가 작동하지만 마치 지금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통해서 화음을 얘기했듯이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미술보다는 음악에 조금 더 이런 어떤 수학적인 원리들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미술 작품을 보고 난 다음과 그다음에 좋은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특정한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미술품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맞아요.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은 오히려 다양했던 사람들을 획일화한다는 게 아니라 의외의 공간으로 한 번에 옮겨 한 번에. 네,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실 선동 미술이라는 건 되게 약한데 선동 음악은 굉장히 강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응용한다면 다 해석도 제각각이고 개인차를 보여야 되고 막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좀 미술 쪽으로. 네, 그런데 정말 우리 한번 뜻을 모아보고 중지를 모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메시지로 같이 한번 가볼 때는 이럴 때 음악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똑똑해진다는 그 모차르트 이펙트가 한때 부모님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저희 애기 낳았을 때 많이 들려줬거든요. 음악을 듣기만 해도 좀 이렇게 지능이 높아지고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그 연구 성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연구가 나온 다음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실험할 때는 실험군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조군이 충분하지 않고 이 음악을 들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 다른 걸 들으면 바뀌는가라고 하는 걸 같이 연구를 해야지 이게 과학적인 연구가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담론이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신동이잖아요. 그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음악도 사실 경쾌하고 좋고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이런 식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능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기억력으로 대변하거든요. 음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기억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건 뭐 아주 잘 관찰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기억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이 멀티모달에 루틴 얹으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야, 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독서하지 않고 낭독하면 더 기억이 잘 나는 게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내가 말하면서 내 귀가 듣고 있잖아요. 음악이 멀티모달이잖아요. 언어적 가사에 기본적으로 음악에 선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이제 피부 감각까지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대한 지 30년이 아니라 60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는 10대 군가입니다. 왜냐면 진짜로 이게 다 구보하면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를 다 사용해서 가장 강력한 멀티모달이 한국 남자들에게 전신을 다 사용해야 되는군요. 10대 군가죠. 그게 군가가 엄청나게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쓰거든요. 저는 제가 옛날에 영어를 가르칠 때 반드시 소리 내서 읽으면서 손으로 쓰면서 그게 그러면 멀티모달입니다. 네 개가 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네. 이제 거기다가 약간 리듬적 패턴. 이제 이게 뇌는 그걸 루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루틴은 습관이죠. 습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의 루틴한 측면으로 뇌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리듬까지 잘 얹어진 음악이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다는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후크송이에요. 지독히도 오래가고 우리 입에서 계속 산출까지 되니까. 그래서 히트송을 만들려면 억지로라도 제가 듣기에는 억지로인데 막 이런 그 후크 부분을 만들더라고요. 요즘 아파트가 근데 그 아파트를 수능을 보는 고3이 그걸 듣기 시작한다고 사실 정말 어떡하지? 대책 없어요. 벌써부터 막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계속 모방되는 사실은 그게 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한번 들어가면 계속 머릿속에서 뇌에서 리허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 계시다면. 자, 서양의 클래식이나 우리 국악 중에도 중독성 강한 그런 음악들이 있을까요? 제가 풍류 인간 문화 쟤는 아니고 이수자인데 오래 했어요. 그런데 풍류 한바탕이 15곡으로 돼 있어요. 15곡 중에 뒷부분에 환입이라는 도들이라는 환입이 있는데 그 양청 환입이라는 게 옛날 어른들 악보를 보면 이름이 글, 개, 도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대남남남 망망 임남 중중 대중 대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술대를 긁어요. 그래서 글개도인데 그런 것은 좀 이런 성격이 있지 않나. 서양 음악은 어떤가요? 서양 음악에는 후크송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서양 음악은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 거고, 후크송의 특징은 이제 반복이 계속 있는 거죠. 짧은 어떤 음악적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음악이 작곡된 곡들이 없지 않습니다. 클래식에서도요. 20세기 이후에 이제 와서 생긴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는 그 현대 음악 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짧은 선율일 수도 있고, 어떤 화음일 수도 있고, 리듬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아르보 페르트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슈피겔 임 슈피겔 해갖고서 그 음악에서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지도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은 리듬으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 현대 음악하면 굉장히 누가 더 복잡하게 음악을 작곡을 더 잘할까 이런 승부를 걸어왔다면은 이 미니멀리즘의 미학에 와서는 그런 거 다 이제 버려버리고 누가 더 쉽게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의미의 후크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후크송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위법 같은 것도 약간 반복이 되면서 변주를 하는 거니까 대위법은 이제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듣게 되는 것인데 대위법의 키워드는 반복은 아니고요. 예, 서로 독자성을 가진 복수의 선율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술, 음악의 정신 이런 게 이제 대위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그럴듯한 대위법적인 이념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보통 사람들이 잘 캐치를 못해요. 여러 선율들의 독자성도 캐치를 못하고 그 독자성들을 가진 선율들이 어우러져서 상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또 캐치를 못해요. 남는 게 뭔가 똑같은 리듬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대위법을 반복 패턴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진짜. 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진짜. 네네. 이 노래 너무 좋아.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예, 요즘 젊은이들은 기존 음악을 굉장히 재밌게 예를 들면 경기 민요 같은 거 경기 그 음악을 락 스타일로
생각도 하고 저도 푹 빠지고 너무 반했어요. 새로운 시도. 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들었으면 음악 망해 먹는다고 걱정하셨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예, 저도 저 음악 되게 좋아하고요.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랍다, 이거 천재다, 이거 만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 융합이라는 것이죠. 예, 이 융합은 지금 시대의 어떤 키워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융합이 말하자면 창의성의 어떤 동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융합이라는 것도 사실을 융합을 제대로 하려면은 융합이 되는 대상 2개 혹은 3개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악적인 요소들이 서양 음악과 결합을 한다든지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어필을 할 수가 있을 어떤 융합적인 문화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와 문화적 저변, 이 또 기술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이제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뭐였을까요, 교수님? 저는 일단은 녹음 기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건 항상 음악 연주자의 현장에 가야지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녹음을 해서 테이프로 만들어서 혹은 레코드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는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음원이 되고 이제는 음원조차도 지금 갖고 다니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돼서 스트리밍으로 듣고 스트리밍하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혁명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복제 혁명이잖아요. 일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를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천지개혁 같은 음악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멋진 재즈 연주곡 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감상평 한번 들어볼까요? 연주 잘하는데요. 너무 경쾌하고 막 아주 능숙하고 뛰어난 연주자가 연주한 거.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방금 들으신 곡은 여러분 AI가 작곡한 재즈 연주곡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진짜. AI 시대에 이제 뭐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들 뭐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의 그 예술가들. 그건 아닌 것 그건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 사실은 음악하고 특히 미술 이런 쪽에서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다른 어떤 세탁하는 일로부터 해방되고 나는 이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싶은 세상에 살고 싶은데 내가 세탁을 하게 하고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세상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불평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의 이 놀라운 시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의 창의성을 과연 구분해야 될까? 과연 인간의 창의성이 어떤 면에서 정말 독특하고 뛰어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이라는 게 우리 여기 전문가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창의성을 신비롭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의 그림들을 다 학습하고 이 풍경을 보고 그린다면 고는 어떻게 그릴까? 라고 하면 고풍으로 그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전시가 있었고요. 이게 그러면 음악에서는 불가능해요. 음악에서 당연히 그렇죠. 이게 수로 되어 있고 규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AI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진짜 그럼 작곡가들 다 사라지고 뭐 연주자들 사라질 것이냐?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음악도 마찬가지일 텐데 음악은 우리에게 뭐가 남는 것일까? 저는 음악적 행위만 남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 음악적 DIY만 남을 것이다. 50대 중년이 되면 남성들은 특히 DIY 한번 꼭 해보고 싶거든요. 뭐 누구 줄 사람도 없지만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고. 근데 그거 자체, 행위 자체가 즐거움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진짜 실용적으로 쓸 그런 용도가 아니고 이걸 내가 만들어 봤어.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혹시 손녀가 나오면 이걸 줄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여기 좀 비싸다고. 근데 제가 딱 보고 볼쓸만 하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손칼국수. 손칼국수. 사람이 뽑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한 것도 예술로 인정하고 대신 사람이 한 예술은 좀 더 특별하게 인정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귀걸이를 샀다. 이거 사람이 만든 거야. 핸드메이드. 뭐 이렇게 네, 사람 손으로 우린 이미 만든 꽤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활자 처음 나왔을 때 버려져야 되는 고집이 뭐였냐면 이거 내 책이야. 우리 작가들이 내 책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웃기네 네 책 아니네. 왜 그런지 아세요? 활자를 인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네 머릿속에서 나오기만 했다고 어떻게 네 책이야. 너의 작품 아니야. 이런 그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죠. 지금 기준으로서는 너무 말이 안 되네요. 근데 만약에 한강 작가의 친필 원고입니다. 어마어마할걸요? 네, 어마어마할걸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히려 고집됐던 생각들이 오히려 지금은 특별한 가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예술과 AI가 하는 예술이 훨씬 더 공존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인간은 분명히 인간이 한 것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AI가 맞아면 정말로 좋은 곡들을 다 학습하고 분석하고 해서 정말로 멋진 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마음과 정서가 없어요. 김진호 선생님 책을 조금 읽었는데 교수님께서 정말로 간곡하게 그 독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작곡가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였어요. 인간적인 정신과 마음, 영혼 이런 것이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듣기 전과 듣기 후가 처음부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딱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예, 제 책을 졸저를 읽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작곡을 꽤 오래전에 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끝까지 굉장히 많은 컴퓨터에 의한 작곡 혹은 인공지능에 의한 작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1990년대에 이를테면 모차르트 스타일의 소나티네를 작곡해내는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었었고, 바흐 스타일의 칸타타를 작곡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데이비드 코프라는 이제 미국 작곡가 겸 프로그래머이고 대단한 학자인데, 유튜브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올려놓은 그 사람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여러 쇼팽 스타일의 야상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들어보시면 들을 수가 있는데 별로예요. 그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 작곡가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는가에 대해서 인간들이 몰라요. 일단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DIY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 그래도 꽤 시간이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하게 남아있는 시기 동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악이라는 걸 사람들은 아무 개념 없이 플랜 없이 자유롭게 생각해내서 자기도 모르는, 작곡가 자신도 모르는 어떤 영감의 소산으로 나오고,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나 몰라. 나 천재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음악가에게 선망을 좀 하고, 음악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따져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어떤 원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금 당장의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불가하겠지만 모종의 어떤 복잡한 생각이 깔려서 그것 때문에 음악을 작곡가가 한 것인데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바가 뭐냐면요. 음악의 발전이라는 것이 선형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도약이 있고 도약이 있습니다.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 음악조차 새로운 개념이 작동을 해서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 나오는 것인데 컴퓨터, 특히 인공지능이 음악을 지금 작곡을 한다? 기존 개념의 사례로서의 수많은 음악을 학습한 컴퓨터는 그 개념에 맞는 음악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들으신 그 재즈 음악은 재즈의 전형적인 개념이 잘 구현된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 작용을 지금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인공지능도 지금은 이제 약한 인공지능인데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겠죠. 우리 뇌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뇌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블랙박스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더 강력한 인공지능 뇌가 만들어져 갖고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데 인공지능 뇌 속에서 뭐가 지금 무슨 작용이 있는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고 그 점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할 일은 있다고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저는 그냥 결과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정말 아주 뛰어난 인간이 예술가가 만든 것이냐 아닌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예술을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향유하고 늘 가까이 있는 거지만 예술을 기계에 넘겨줬을 때 결과의 품질 면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인가? 본질이 정말 흔들리는 일인가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가령 우리가 누구를 공감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는 건 되게 인간적인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AI와 로봇이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건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 들어왔다고 문학이 조금 더 AI가 더 잘 맞는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줄기차게 우리 진이 앞으로 이 예술을 즐기는 행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내가 암이 걸릴까 안 걸릴까를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자꾸 이러면서 아니야 그렇게 암이 내 생각에는 암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분은 나중에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생활을 바꾸더래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던 사람은 암에 걸리면 그래 내가 암 걸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팔자론을 생각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맞던 틀리던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가 예상한 결과 또 어떤 분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았는지에 대한 가치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결국 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인간일까? 끊임없이 우리는 전망하고 틀려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논의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자체가 그래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AI와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음악과 그리고 예술 관련된 얘기를 해보는 것 자체가 나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듣고 싶어요. 네 분 한마디씩 해주시죠.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제가 약간 공부는 충분히 즐겼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더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 또 논문 쓰시겠네요, 선생님. 저도 많이 배웠고요. 또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 참 반갑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되게 음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음악을 즐기고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 행위를 자체를 많이 해보자. 저는 왠지 모르게
이 과정에서 한 중간쯤부터 아, 내가 너무 듣던 음악만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 과거의 음악이든 지금 현재 음악이든 앞으로 또 가까운 미래 음악이든 안 들었던 음악을 계속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렬하게 가지는. 저랑 비슷한 생각하셨네요. 집에 가는 길에 새로운 음악 듣겠습니다. 자, 인류의 진화에서부터 사회, 문화, 심리, 종교, 과학까지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한 소리,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